또 하나 언론이 보수적으로 확 돌아섰던 또 하나의 이유는 IMF입니다. 그 아니 그냥 뭐 농담으로 설명하기 제일 쉽습니다. 광화문 네거리 신문사들이 모여있는 광화문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어이 김 기자! 라고 소리치면 신문을 덮고 자던 노숙자들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정권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기자들을 할 수 없이 자른 적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기자들을 확 잘라버린 적은 없습니다. 기자들 수십 명씩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잘라버린 적은 없던 거죠. 자르면 비정규직이 먼저 잘리고 기자들은 맨 나중에 잘리겠죠. 그러나 IMF 때는 그 구분조차도 없는 거예요. 왕창 잘려나가서. 그러니까 언론사들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돈 없는 소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기자들도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움츠리죠. 돈만 조금 안 벌리면 깜짝 놀라가지고 움츠리고 하는 거죠. 그게 이미 틀이 잡혀가지고 이 언론사들을 돈 욕심 내지 마. 무조건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권력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먹히지도 않고. 먼저 알아서 묻고 먼저 알아서 돈 냄새를 맡고 달려가고. 그러니까 대장동의 김 기자 같은 케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돈을 냄새를 잘 맡고 돈을 잘 벌어오는 기자를 역시 너밖에 없다고 또 축해 세우고 승진도 되고 언론사는 이렇게 구조가 이미 바뀌었습니다. 문화도 바뀌었고 그걸 이제 와서 뒤집어가지고 새로 개혁을 한다? 그러니까 개혁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하긴 해야죠. 어떻게든 썩어간다면 썩어가는 걸 늦추려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민 미디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뭔가 언론의 체제를 최소한 이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걸 어떻게든 지켜야 되니까 뭐 작업은 하는데 그렇게 희망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저는 뭐 정치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쉽게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나름대로 진보 진영이라고 찍혀있다고 치시 진보 진영 저는 뭐 별로 뭐 동의하지 않고 거의 아나키스트에 가까운 입장인데 제가 진보 진영 언론인입니다. 방송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정권이 보수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저는 다이소에 먼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이 상자를 사야죠. 치약, 칫솔, 뭐 이렇게 책꽂이 담고 뭐 개인 사물 담아가지고 왜냐면 다음 인사 때 보나마나 저쪽 한 집으로 갈 거니까. 근데 보수 진영으로 나름대로 분류되는 한 동료가 있었는데 진보 진영이 집권을 했다. 그럼 이 친구도 또 다이소에 가서 사다가 짐을 담죠. 그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5년 뒤에 보자. 5년 뒤에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자기 목표는 5년 뒤죠. 이게 예전에는 개인적인 차원이었단 말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집을 썼다가 물러나서 다시 온다. 저 친구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5년을 기다리면 권토중 내일 그 시간이 변되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언론사에 복수 노조가 생기면서 보수 노조가 있고 진보 노조가 있고 어떤 때는 중도 노조도 있습니다. 중도 노조는 약간 보수에 가깝긴 합니다만 결국 언론사 내부에 노조가 색깔이 다른 노조가 항상 존재한단 말이죠. 그나마 이게 방송사 덩치가 큰 입장이고 조그만 언론사는 아예 없는 데도 많고 신문사에는 언론사가 하나뿐인 곳이 많은데 예전하고는 색깔이 좀 다른 언론사의 구조를 갖고 있다. 노조의 구조를. 자, 그래서 문제는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보따리 샀던 사람들이 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수 노조 사무실로 가서 집단적으로 합법적인 투쟁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보수 정권 들어서면 진보 정권하고 친했던 언론사 노조원들은 진보 진영 노조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뭔가 머리띠를 묶기도 하고 뭔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합법적인 틀이 언론사 내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가 갖고 있는 정파성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죠. 근데 둘로 쪼개져서 강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우리는 그래도 하나의 언론사니까 좀 싸우긴 싸우더라도 대충 이렇게 가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저기 있다 분명 서울의 KBS 본사 구경을 하셨는지 아니면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수 시민단체에서 와서 좌파 사장 나가라 농성을 하고, 옆에는 이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보수 노조가 농성하고, KBS 노조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카운 프레카드 다 붙어요. 이런 시대에 이제 접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사의 저널리즘 또는 보도가 균형과 객관성을 가지고 하기란 더 어려워진 거죠. 내부에서조차 정파적으로 확 달라져 있고 그게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게 첫 번째 문제. 거기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언론사 출신 국회의원이 몇 명쯤 되느냐 하면 세보면 300명 중에 대개는 한 35명 안팎입니다. 그럼 한 12에서 15%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정치인 중에 한 10몇 %는 언론인 출신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총선에 당선돼서 국회의원이 된 친구들이 35명이고 떨어진 친구들은 또 별개 문제죠. 떨어진 친구들 말고 경선에서 떨어진 언론인 출신들이 또 있고, 경선에 아직까지 발을 디디지 못하고 경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또 있고, 당내 경선, 그 다음에 총선 현장,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묶으면 언론인 출신으로서 정치판에서 언젠간 정치 권력의 한 부분이 되겠다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한 120에서 한 15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죠. 이걸 우리가 폴리널리스트라고 합니다. 흔히 쉬운 말이에요. 언론인에서 갑자기 정치인이 되어버린 사람. 이 사람들이 그냥 정치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자기 있던 회사의 후배들하고 맨날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거기에 있는 온갖 정보들을 이쪽으로 빼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당이 유리하려면 그쪽에 어떤 놈들을 갖다 잘라야 되는 것이냐 라든가, 그쪽에 나오는 뉴스를 확 그냥 쳐누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자세한 통계와 분석 자료와 함께 당으로 건너가고, 당에서 후배들로부터 그걸 넘겨받은 선배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이 그걸 또 작업을 하고, 그래서 요새는 뭐 정당과 언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고민들이 지금 언론에 나와 있고, 또 하나 노무현 재단이니까 관련된 얘기를 해보면, 진보 정권하고 보수 정권은 둘 다 언론에 관심은 참 많은데 관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식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진보 정권은 어떻게 움직이느냐면 언론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뭐 노태우 정부 끝나고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합니다.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정부를 물려받았으니까 언론에 대해서 노태우 정부처럼 가만히 놔둘 줄 알았어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민주주의가 옳다고 믿습니다. 보통 사람이니까요. 보통으로 그냥 적당히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갑자기 꺼내는 카드는 정치인도 장관도 다 재산을 공개하는데 언론사의 고위 간부들도 재산을 공개하시오. 얼마나 헤쳐먹는지 다 체크를 해야겠으니까 다들 재산 공개하시오 라고 갑자기 카드가 나오는 겁니다. 언론사들이 깜짝 놀랐죠. 도대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공개하라니 하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언론은 또 다른 기대를 했죠. 그래도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신 분인데 설마 가만히 계시겠지 했더니 이 양반은 세무조사 받으신 지 오래됐죠. 하면서 언론사 세무조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까무러치는 일이죠. 언론사상 까무러치는 일이죠. 그 와중에서 막 언론사 회장이 감옥에 가는 일도 벌어지고 했던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언론사가 이제 알아. 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들이 대통령이 되면 언론사가 편하지 않아요. 뭔가 건드려져.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딱 등장하더니 그것들은 자취하고 갑자기 왜 기자실에 항상 15개인가? 15개 정도의 언론사만 들어와서, 그 기자들만 들어와서 정보도 독점하고 편의사항도 다 자기들이 독점해서 쓰고 촌지 맞고 맨날 밥도 먹고 공무원들한테 또 정보 빼내고 인사에 관여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 다 나가. 커다란 강당을 비울 테니까 밖에 있는 인터넷 신문들까지 포함해서 아무나 기자
기자인 사람들은 아무나 문 열면 다 들어와서 설명 듣고 질문하고 끝나면 다 나가고, 공무원을 만나고 싶으면 어느 기자라고 얘기하고 공무원하고 만난 다음에 출입기록 적은 다음에 취재 끝나면 돌아가고,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진보 언론, 보수 언론 할 거 없이 언론의 심장에 대못질을 했느니 뭐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언론이 항상 겪는 일이라는 거죠.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하면 언론 전체를 놓고 여기가 너무 기울었네, 인터넷 언론이 좀 살아나야지, 인터넷 시대인데, 또는 지역 언론을 저대로 놔두면 어떻게, 지역 언론도 살려야지, 이러면서 언론 시스템 전체를 갖다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독점적으로 힘을 쓰고 이득을 얻고 있던 언론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영업하던 토대가 무너져요. 불리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애를 쓰죠. 그게 진보 정권의 특징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뭐 보셨잖아요. 언론이 잘못해갖고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피해에게 3배 정도는 보상해야지, 재판하느라고 1년, 2년, 3년 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피해액의 3배. 유명한 미국의 커피 회사는 커피를 건네주다가 엎질러가지고 조금 데웠는데 이 치료비에 몇 배를 냈죠 그때? 100배를 낸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도 하는데 3배 정도 갖고 언론을 말려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잖아, 살기 힘든데 하면서 난리가 나고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못했죠. 문재인 정부 때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또 저 진보 대통령이 들어서니까 또 저런 짓을 한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보수는 어떻게 하냐? 보수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편 한쪽으로 빼고, 그 다음에 어차피 싸가지 없어서 말해도 안 들을 놈들은 저쪽, 중간에 뭐 이렇게 좀 던져주면 알아서 그냥 네 하고 침 흘리면서 말 잘 들을 언론들, 뭐 말을 듣든 안 듣든 간에 일단 몇 대 쥐어받고 시작하면 잘 들을 언론들, 구분을 하는 거죠. 그 이쪽에 말 잘 들을 언론들은 뭐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쭉 있을 거고, 일단 한두 대 쥐어박아야 될 상대, KBS, YT 이런 거죠. TBS 이런 것들. 김어준 있으면 안 되니까 김어준부터 내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좁혀야 돼. 근데 좁혀야 되는 것이 이제 형사소송 이런 게 아니고 예산을 깎는 새로운 신박한 방법이라는 거죠.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걷어간다거나 갑자기 정규료에 붙어있던 수신료를 갖다 빼가지고 따로 걷어가. 이렇게. 그 따로 걷어가가 말은 간단하지만 KBS가 걷던 수백억의 수신료 예산 중에서 몇 분의 1로 줄었냐면 6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5분의 1에서 6분의 1. 5분의 1에서 6분의 1이 깎이는 게 아니고 5분의 1에서 6분의 1로 떨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손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야단을 한번 쳐놓으면 그때부터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불쌍하게 갑자기 빗 맞은 총탄에, 빗나간 총탄에 맞은 케이스도 있죠. 연합뉴스 같은. 갑자기 200몇십억이 날아갔어요. 300몇십억씩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도 보수편 꽤 들은 것 같은데 갑자기 200몇십억이 확 날아가는 비극적인 사태를 맞으니, 요새 정말 국가의 기간 통신사인데 그렇게 예산을 갑자기 줄여가지고 언론사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언론에 대한 탄압이나 압박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갑자기 이런 수를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백억을 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외국에 나가 있는 특파원 숫자 줄여야 되고 서비스가 엉망이 되고 이러는 거죠. 국가의 기관통신, 국가의 가장 커다란 공영방송 이런 것들을 막 흔들어가면서 무너뜨려가면서 통제하는 방식, 이게 이제 보수 정권의 방식입니다. 이건 우리 편 절대 될 수 없는 편, 말 잘 듣고 뭐 하려면 몇 대를 줘박아야 되는 편, 나뉘게 되는 거죠. 그게 보수가 이제 언론을 다스리는 방식이자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언론이 10년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거나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 잃은 소름에 거의 나라 잃은 소름이에요. 그러면서 정파성을 강하게 띄워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언론의 이제 지금의 현실이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제가 여당 사람이라면 그렇게 판을 짜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총선 가까워 오는데 총선 전에 언론을 빨리 정리를 한번 싹 해서 판을 확실하게 짜놔야 총선 때 좀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총선 전에 유리한 판이란 뭐냐? KBS MBC 사장이 자기들이 나가기를 원하거나 저 정도면 됐어 라는 수준까지는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은 이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법이 다 있으니까 방송문화진흥회법 MBC에 걸려있죠. 한국방송공사법 KBS에 걸려있죠. 법을 바꿔야 돼요. 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국회는 저렇게 야당이 더 많단 말이죠. 못 바꾸죠. 그러려면 결국은 이사장부터 일단 슬쩍 바꿔치기 하고 이사장이 나간다고 그러면 안 나가죠. 그러면 또 감사원을 동원해가지고 감사를 벌인다고 끈질기게 물건으로지고 그러면 보수단체가 감사 결과를 갖다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고 그러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이 정해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라도 계속 이렇게 괴롭히다 보면 알아서 나가죠. 그러면 이사장은 이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사들을 다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장을 바꿔야 돼요. 이 순서가 남았죠. 사장을 바꾼 다음에는 부사장, 본부장들을 인사를 하고 그 본부장들에 의해서 중요한 국장들의 인사를 기다리고 있고 그 국장들이 딱 가서 말 안 듣거나 싹수가 노란 인간들은 저리로 보내고 저리로 보내고 하는 것들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시간이 없어요. 총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총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KBS 사장에서 딱 걸린 거죠. 틀림없이 KBS 사장을 여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고 딱 이사회를 열었는데 내부에서 반란표가 생기면서 헝클어져. 그렇다고 열었다가는 안 될 것, 설득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세 번 실패하면은 그냥 지금 결선 투표는 바로 가겠든가 자기가 규칙을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뒤로 빠졌다가 확실할 때 다시 한다라고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MBC 사장을 바꾸려니까 아직 MBC 사장은 KBS 사장이 안 바뀌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언론의 내밀한 얘기입니다. 뭐 제가 흔히 그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하죠. 젓가락으로 라면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젓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결국은 누가 뜨거운 국물 속으로 들어가야 돼. 누가 들어가야 된다. 누군가가 들어가야 그 다음이 덜 뜨겁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뭔가 잘못하거나 권력이 뭔가 부패했다 그러면 뜨거운 국물 속으로 누군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 역할을 일단 MBC가 한단 말이죠. 일단 MBC가 해요. 그 다음에 KBS가 뒷담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JTBC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안 들어가는 데는 아예 안 들어가고 이러면서 들어간다고. 인터넷 치면 오마이뉴스가 먼저 들어가겠죠. 온라인으로 치면 뉴스토커가 먼저 들어가고. 젓가락이 먼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젓가락에 들어가는 부분이 어떻게든 유지가 돼야 그 다음 부분이 뒤따라가고 하는데 이제 그 라면 국물 속으로 들어갈 인간들을 갖다가 어떻게든 정리를 갖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MBC가 아직 정리가 안 됐고 KBS도 가다가 멈췄고 이게 선거판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아주 중요한 정치 기사를 쓸 때 미국의 경우 아주 중요한 정치 기사를 쓸 때 기자들이 기사를 안 씁니다. 갑자기 잘 쓰다가 그럼 뭐하냐?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를 이렇게 봅니다. 얘들은 뭐라고 쓰나? 그 다음에 나는 뉴욕타임즈에서 오른쪽으로 한 발 살짝 가면 되고 우리 신문사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왼쪽으로 두 발짝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잡는 거예요. 기준을 잡은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들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미국 자유로운 언론도 그런데 한국은 더하죠. 한국은 선거가 임박하면 선거법에 의해서 심의가 더 엄격해집니다. 그리고 책임도 크게 묻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사를 잘못 쓴 거와 선거 때 잘못 쓴 거는 완전히 달라지죠. 조심해야죠. 조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쉽고 확실한 것은 큰 언론사가 갈 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 큰 언론사가
보수 성향이라면 조선중앙통화 할 수 있고, 뭔가 중도에서 어떻게든 따라가려면 KBS를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고, 진보 성향이면 오마이뉴스나 MBC를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에 임박하면은 큰 언론사들을 잡아놔야 돼요. 큰 언론사를 잡아놔야 그 큰 언론사를 뒤따라서 라면 물속으로 들어갈 것들이 조심조심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튜버들도 실제로는 평상시에는 엄청 잘난 척 하다가도 선거 때 임박하면 상당히 조심스러워지면서 어디선가 분명히 큰 언론사가 보도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언론사를 총선 전에 판을 확실하게 짜놔야만 나름대로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놓이는 거죠. 그건 어느 당이 집권을 하건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할 거냐에서 이제 민주주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하나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문제도 함께 얘기를 한다면 언론사는 그렇다 치고 오해가 있으신 것 중에 제일 자주 오해하시는 것 하나는 어떤 뉴스를 보도할 때 그 제목은 기자가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는 제목에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기가 썼지만 제목은 그 기자의 상급자이신 부장님과 정치부장, 사회부장 이런 부장님과 옆에 편집부장님과 편집부에 제목 잘 붙이는 능수능란한 제목 담당 기자, 이 사람들이 결정해서 국장님한테 사인받아서 끝나는 게 주요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근데 대개는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이 자식들이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써서 이렇게 밑에 보면 이름이 있거든요. 그 이름에다가 또 뭐 찾아가지고 기대기, 뭐 기대기, 구더기 막 하면서 정말 중요한 기사라면 원래 아주 별 볼 일 없는 기사도 예전에는 기자가 제목을 못 달았는데 요새는 인력이 워낙 딸리고 일이 많아져 갖고 별거 아닌 기사들이나 쉬운 기사 또는 정치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기자들이 달 때도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기사들에 대해서는 절대 기자들이 제목을 달지 않습니다. 혹시 위에서 야 우리가 제목 일일이 궁리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가제로 몇 개 뽑아서 항상 옆에다 붙여놔. 그러면 가제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는 쓸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까요? 얼마 전에 해리포터라는 소설책 영화 아시죠? 해리포터. 전 세계 해리포터 팬들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모인다. 그 성지가 만들어진다. 저는 강릉인 줄 알았어요. 서울에서 2시간. 나중에 보니까 비행기 타고 2시간. 일본 도쿄 옆에. 일본 도쿄 옆에 해리포터 테마파크, 글로벌 국제 인터내셔널 테마파크가 세워지는데 그걸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전 세계 해리포터들의 성지가 세워진다. 이거 마치 우리 정부가 엄청난 걸 유치해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그러나 내용을 읽어보면 아니죠. 그러나 내용을 읽는 분이 계시지만 안 읽는 분들이 계신 거죠.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고 찍찍 읽으면서 제목만 읽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제목만 읽으면 절대 안 되는데 제목을 갖고 장난질을 갖다가 엄청나게 치는 거죠. 이게 심각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 기자였는데 그 여자 기자 신상털이가 됐고 그 가족들이 신상털이까지 돼갖고 막 온갖 욕설을 뽑아주면서 그 여기자가 참다 못해. 그 기자가 참다 못해. 제가 맨 처음에 달았던 제목은 가제로 올린 것은 전 세계 해리포터 팬들 아시아로 모여 였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갔더니 밀분들이 서울에서 2시간 거리로 바뀐 겁니다.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습니다. 가족들까지 해를 입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설명을 합니다라고 글을 올린 거예요. 못 참고. 견딜 수가 없었겠죠. 어떻게 그걸 견딥니까? 이거죠. 제목 조심하셔야 돼요. 제목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은 기사에서 가장 읽을 만한 건 맨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앞에 내용은 제목 보면 대충 짐작합니다. 제목 밑에 서브타이틀이라고 하는데 부제 이렇게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이게 잘못된 일인지 잘하는 일인지는 맨 밑에 가야 여기에 대해서 전공이신 아무개 대학의 아무개 교수는 이게 맞다고 얘기한다. 아무개 평론가는 위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이게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점점점 이런 것들이 핵심인 거죠. 맨 밑에를 읽으셔야 된다. 제목 읽고 맨 밑에 전문가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셔야만 그림이 공정하게 그려지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제목만 읽고 끝나시거나 앞줄만 읽고 끝나시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걸 다 따옴표를 이렇게 쳐가지고 그걸 말하는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신문사 기사에 이제 인용이 되죠.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누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했나? 그 사람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이게 쓴 거죠. 라고 하는 것까지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다고 치는데 이게 제목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이게 원칙적으로 이게 제목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당의 모 의원이 건설 노조를 향해서 빨갱이 집단처럼 이렇게 했다. 빨갱이나 마찬가지야, 좌파야 라고 욕을 했어요. 그럼 기사를 제대로 쓴다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당의 아무개 의원 건설 노조를 향해 색깔론 공격, 이념 공격 이렇게 써야 정상인 겁니다. 근데 제목에 빨갱이처럼 이렇게 제목에 빨갱이처럼 그 다음에 조금만 글씨로 여당의 모 의원 건설 노조를 향해 공격 조그맣게 들어가죠. 이러면 사람들한테 착실히 익히는 겁니다. 근데 따옴표에 누구 말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제목을 적는 거는 대단히 위험하고 실제로 격조 있는 언론들은 다 피하는 건데 이미 대한민국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대구에 와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방송사 기자나 신문사 기자는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냐면 홍 시장님을 찾는 거예요. 왜냐면 맛깔스럽게 얘기를 잘하셔야 돼요. 그거 따옴표 쳐서 그대로 옮기면 장사돼요. 아니면 이준석 아니면 저쪽에 박지원 선생 이런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맛깔스럽게 말을 준비했다가 잘하는지 본인들이 알아. 좀 있으면 전화 올 거지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속담을 뭘 갖다 쓰면 좋을까 뭐 이런 걸 머리에서 구상하고 있는 거죠. 전화 오면은 다른 얘기인 것처럼 싹 하다가 준비했던 제목에 들어갈 만한 말을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받아먹고 너를 받아먹고. 근데 대개는 따옴표를 치면 제일 격렬하고 자극적인 말이 제목으로 올라갑니다. 지지난주에 기자협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논문이 인용돼서 나왔는데 따옴표에 격렬한 말이나 자극적인 말이 제목으로 올라갔을 경우 밑에 게시판 댓글들도 같이 격렬해지더라 훨씬 더 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목 보고 이제 흥분 내는 거죠. 끌어내려, 죽여, 날려, 깎아버려, 토막을 내. 댓글들 보면 찬란하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언론들이 삼가해야 되는데 이게 제목에서 무너지고 그러면 그런 행위는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시민들이 어느 순간 이미 흥분하셔 같이. 근데 정치적으로 양극화됐다고 표현합니다만은 이게 신체적인 변화가 확 옵니다. 여러분들 해보셨죠?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막 동공이 좁혀지면서 못 참겠죠. 호흡이 가빠지면서 이것들이 하면서 그렇게 싸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찬찬히 보면 기자는 상식적으로 처리했는데 위에서 잘못 처리했다거나 기자가 쓴 기사가 너무 길다 보니까 중간에 잘려나가가지고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거나 또는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저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기사를 찾아가지고 읽으면 양쪽을 비교해보면 다 일리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요. 될 것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쉬운 대로 하나 들을 거예요. 제가 후배들 교육할 때 항상 하는 얘기. 서울 지하철에 가면 임산부가 앉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핑크빛으로 색깔 칠해놔서 어떨 때는 인형도 하나 이렇게 놔두고 임산부만 앉아요. 어떨 때 가보면
게스림 선수나 이종혁 선수처럼 생긴 친구들이 딱 앉아있어요. 임산부 배려석에. 그럼 이거 사실입니다. 분명 사진 몰래 찍어갖고 이름 페이스북에다 막 올려버릴까 보다 이럴 수도 있죠. 간혹 가다가 특히 2호선을 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떨 때는 그 네이버실 흑인들 미국 특수부대에 있을 만한 이런 흑인들이 앉으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촌 세브란스에 암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암 진단을 막 받고 나온 사람일 수도 있고 방사능 치료 막 받고 나온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는 정말 튼튼하게 생긴 남자가 거기 앉아서 있는데 실제로는 마포나 저쪽으로 가서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분명히 보이지만 진실은 사실들을 묶어가지고 그 너머를 열고 들어가 봐야 진실이 조금 보이는 건데 기자들이 제대로 취재를 안 하는 데다가 더군다나 기자들이 제대로 취재도 안 했는데 그걸 제목만 보고 판단하는 건 무지하게 위험한 일입니다. 조금 찬찬히 읽어주시고 찬찬히 읽고 확인한 다음에 마음이 다 가라앉기 전까지는 남들한테 보내지 마시고 회복의 공유 일단 하지 마시고 조금만 침착하게 그렇게 해주셔야만 실수가 안 할 수